갑자기 이제 위장 쪽에 장애가 생겨서 아주 하루 내내 고생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좀 덜 돌아왔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예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제가 김상순의 체제 수호 전쟁이라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예, 내란 국회 탄핵 중독, 예, 갑질 선동, 이 체제범죄 집단과의 체제 수호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뭐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상순 TV에서도 제가 2019년 영국 귀국한 뒤에 지금 뭐 코로나로 한 3년 또 그랬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국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뒤에 그때부터 국내 문제를 언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한 5년 이상 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그 국내 공부도 했고 또 지난번 대선 때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예, 그 어, 캠프도 만들어서 저희 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장관급 2명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도 나왔고 예. 그리고 유영원 비례대표도 나왔습니다. 장관급들이 나왔고 만약에 뭐 좀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다면 아마도 윤석열 정부 3기, 4기 정도에서는 저희 팀에서 또 몇몇 분이 또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글로벌 비전 팀의 뭐 김성환이가 혼자 다 헤쳐먹다가 쫓겨난 뒤에 결국 그 다음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인사 문제가 회전문 인사로 이렇게 되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김영현이가 국방부 장관 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저희들 팀에서는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역시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혼탁스러운 지금 정북 종중 체제범죄 집단의 내란 국회를 아주 그냥 뭐 탄핵 갑질로 아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선동에 우리는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것이 첫 번째 이제 제가 국내 정치 문제에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소주제 네 가지 큰 방향에서 소주제로 전할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란 국회 29번의 탄핵 중독, 갑질 선동. 그리고 두 번째는 체제범죄 집단의 광기화, 내란죄 프레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사법 처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체제 수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수호 주제로 일단 먼저 오신 분들 출첵하고 동지님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낭밤비 절감기 렌스아키님, 밤하늘님, 그리고 김상도님, 김홍주님 오셨습니다. 김홍주님은 특히 자유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고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다. 응원하고 힘내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출첵해 주시고 그럼 오늘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보겠습니다. 트라세이님,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애국 방송들 시청하신다고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 내란 국회 29번의 탄핵 갑질과 선전선동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게 뭐 정상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다수당의 횡포가 이만저만한 것도 아니고 도를 넘어서 이건 완전히 탄핵 중독의 갑질 선동으로 아예 그냥 국회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이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아예 밥 먹듯이 아예 하고 중독된 상태에서
예, 이 내란죄 프레임까지 뒤집어 씌워서 선전선동을 하는 이런 좌파들은 없었습니다. 예.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이런 게 없었고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았던 문재인 시절에도 이런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죠. 자, 우리 29번이요. 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따져보십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2년 7개월간 이재명이 대표로 있으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자 탄핵 소추안이 어제 한 총리까지 대통령 대행까지 무려 29건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한 달에 한 건 꼴로 지금 한 거고요. 여기 보면 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했고 대통령도 탄핵했고 감사원장, 뭐 방송통신위원장, 또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대행까지도 이거 뭐 연일 뭐 계속해서 아무나 걸리면 무조건 탄핵입니다. 째려봤다고도 탄핵한다고 지금 그런 기사까지 날 정도인데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안만 총 29건이 발의가 됐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나라 헌정사에 있어서도 치욕입니다. 치욕. 예. 그리고 이 중에서 1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요. 작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기각이 됐고요. 안동환 검사 여기도 기각이 됐고 손준성 검사 절차가 정지되었고요. 이정석 검사도 기각이 됐습니다. 올해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권한대행이 됐든 검사가 됐든 방통위원장이 됐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일개 검사가 됐든 이렇게 그냥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것이 정당한 방식이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이 탄핵 중독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탄핵이 그냥 공갈 협박으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로 접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정말 그냥 눈앞에 있으면 딱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싶은 국회 청산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울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열을 받으면은 지금 19시간 동안 만에 깨어난 심근경색 수술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지금 오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자 이런 자료들을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하기가 정말 이전에도 여러 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이없고 무기력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매일 매 시간마다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울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공부하는 저로서도 항상 평정심을 찾고 차분하게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저 학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참기 힘듭니다. 야당이 게다가 지금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의 대행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뭐 헌정사의 처음입니다. 헌정사의 처음으로 한덕수 대행 체제도 탄핵으로 어찌됐든 자기들이 우겨서 192표의 찬성표 192 해서 통과했다고 자기들은 우기고 있고 실제로는 여당에서는 뭐 200표 이상 대통령의 그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준하는 그 탄핵소추 가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192표는 기각이 된 거다, 부결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범야권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행의 대행까지, 최상목 대행의 대행까지 자기들 말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벌써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참석한 국무회의 모두가 탄핵 대상이다. 또 이렇게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도 탄핵 협박을 일삼고 공갈을 일삼다가 결국은 무리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헌재에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과연 가결이 됐는지 부결인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밝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언젠가는 그걸 또 밝혀야겠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그 최 부총리, 지금 이제 대행의 대행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참 부르기도 한참 걸리는. 근데 그 최상목 대행에게 즉시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를 진행해야 하고, 내란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도 공포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탄핵하겠다라고 또 오늘 즉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정말 그 국회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300명을 모아놓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모아놓고 잘 국정을 운영하라고 입법부에서 그 권한을 국회 300명에게 줬습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 삼권 분립이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지금은 전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몰아붙여서 탄핵소추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사법부마저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바로 민주를 가장한 내란이자 그리고 국회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5명조차도 추가로 탄핵을 하겠다고 엄포를 할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대통령도 탄핵이 됐고요. 총리도 대행체제에서 탄핵됐고 부총리도 탄핵되면 결국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장관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대행의 대행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9개 부처장관 등에서 21명이 국무위원 중인데 이 중에서 탄핵과 사퇴한 사람을 포함해서 6명이 결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만뒀죠. 국방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도 공석이고 결국 이제 15명이 남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선두에 서서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상목 대행의 대행도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 안 하면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결국은 자리를 놓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죠. 아니면 탄핵해서 쫓아내겠다.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다가 추가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탄핵 당시에 계엄 당시에 그 5명까지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법리를 따지는 입법부에서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습니까? 21명이 국무위원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탄핵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11명, 21명의 과반수가 되는 11명이 출석을 해야지 결국은 국무회의가 가동이 되고, 결국 국무회의가 가동이 돼야 한국의 정치나 모든 국정이 정상적으로 그나마라도 돌아갈 텐데, 이것마저도 5명까지 해버리면 결국 15명 남은 거에서 5명까지 또 추가해버리면 이거 10명만 남는 데다가 최상목 부총리까지 만약에 또 탄핵이 된다면 9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반에 이걸 할 수가 없죠. 뭐 국무회의를 9명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국무회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의가 돼버리고 이걸 국정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이런 그 행위들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국정내란이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입법부에서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서 서로가 견제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보장되는 그런 헌법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입법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공갈 협박, 국정농단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뺏겼으면 투표에서 졌으면 현 정권에 대해서 협력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다수당이라는 그 하나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행정과 그다음에 사법부까지도 공갈 협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중국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와 똑같은 것이고 북한의 김일성 체제, 김정은 체제, 그리고 이혼, 김정은 이 3대 김씨 체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 이런 작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그리고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뿐더러 그 권한대행 총리까지 이제 탄핵돼서 부총리가 권한대행에 대행까지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부총리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권한대행 총리에게 했던 것처럼 말 듣지 않으면은 바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조차도 이건 우리 대한민국 헌정 사상도 처음이겠거니와 어느 민주국가 체제에서도 이런 거는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29번이나 탄핵을 하다니요. 최근에 대만의 그 국회를 보면요. 대만의 국회는 아직도 소위 말하면 육박전 알죠? 우리도 예전에 육박전이 있었죠. 이미 사라진 지 몇십 년이 됐습니다만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육박전을 우리 언제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육박전을 면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재명 시대에 와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진 하나 보고 갑시다. 아주 정말 이 사진만 봐도 치가 떨릴 정도로 지금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이 잠시만요. 네. 사진을 준비해서 올려놨더니 이것도 또 아까 문제가 돼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사진 2개를 볼 건데요. 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 이 짜증이 갑자기 나는데, 이거 말이죠. 새로 올리겠습니다. 예.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안 할까, 안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아니고, 네.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준비를 지금 다 해놨는데 말이죠. 하여튼 희한하게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수가. 한마디로. 이 작자 얼굴만 쳐다봐도 아주 재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사진이 이제 오늘 탄핵
그 소추 가결이 되면서 있었던 그 장면에 이재명이 웃고 나오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을 때 웃고 나오는 그 장면이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보면 이 작자의 그 이런 표정 나중에 틀림없이 반드시 그리고 예, 틀림없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고 예, 지금 현혹되어 있는 국민들을 일부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이 썩소 예, 오죽했으면 언론에서 오늘 이재명의 썩소 무엇을 의미하나 이런 얘기 많이 떠올랐죠. 욕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참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일 테니까 이 얼굴, 이 표정 이게 과연 사람의 모습인지 자 열받으니까 그만 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온 국민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도 알려서 우리가 정말 그 진실되게 우리가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걸 해야 합니다. 지금 좌파들에게 선동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 정치 산업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거기에 나가면 뭔가를 얻고, 예. 이재명이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되고 나면 바로 자기들한테도 권력과 콩고물이 떨어질 테니까 이래서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시위에 나가거나 지금 뭐 어제도 나가보니까 예, 광화문도 그렇고 예, 뭐 여의도 쪽에서도 있었다 하는데 제가 어제 광화문하고 인사동 쪽을 갔었는데 헌재 그 앞에도 예, 한국동 쪽에서도 그 양쪽에서 그 찬반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 젊은 친구들 보면 직업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직업 그 시위꾼들입니다. 네. 그 질서정연하게 노래를 포함해서 그, 그 지휘본부의 지휘에 맞게끔 해서 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선동되는 그런 구호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더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하자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범죄 집단의 광기와 내란죄 프레임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제발 좀 예, 현실을 파악하고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 선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 정권 찬탈에 눈이 먼 이재명이 권력 나누기 기대에 부푼 그를 추종하는 쓰레기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종북, 종중, 친중을 넘어서 얘네는 이제 종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중. 어떤 사람은 여기에 충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로 충중. 이제 충성을 한다는 거죠. 중국에. 충북, 충중 이렇게 되는 거지. 친북, 친중에서 종북, 종중으로 갔고 네. 이제는 충북, 충중이 되고 있다. 이런 체제범죄, 잡범 집단들의 내란죄 프레임 선동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2030 젊은 세대들은 무언가 우리가 개념이 있다. 우리가 젊었을 때의 개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젊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세계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나 기존 질서들이 자기들 이야기에는 낯선 부분도 있고 자기들의 또 참신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창의적인 생각으로 기존의 질서들에 대해서 저항까지도 하고 또 개혁이나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 때의 그 청소년 사춘기 때의 저항 이런 것들은
자기의 본질적인 자기의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계속 지시만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제약을 갖고 있다가 청소년 정도 몸도 크고 정신 연령도 높아지고 해서 이제는 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기존 체제에 대한 부분을 저항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가서 이제 청년 시절, 성년이 돼서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나 기존의 현상에 대한 부분에 비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프레임에만 갇혀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죄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내란죄라고 마치 정해진 것처럼 정해진 그 프레임에 갇혀서 2030, 40까지도 이런 세대가 같은 용어를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본질적인 문제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체제 범죄자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탄핵 소추는 어쨌든 각인이 돼서 지금 헌재로 넘어왔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것은 좌파에서 체제범죄 집단, 작범 집단에서 한 얘기고 실제로 법에서 나중에 대법원에서까지 가서 판결이 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물건을 훔친 사람도 현행법으로 잡혔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나서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용의자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인데 내란죄라니요. 내란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대한민국 자유체제에서 1심, 2심을 거쳐 3심 대법원에서 과연 그것이 사법적인 판결이 나서 내란죄라고 명명되기 전까지는 좌파들이 얘기하는 이재명 일당들이 얘기하는 내란죄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2030, 40 젊은 친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선동당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집단과 국회에 있는 그 많은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이 지금 돼야 자기들한테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요. 또 전문 시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건수가 있어야 1년 농사를 또 여기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산에 국힘 의원 있죠? 국힘 의원의 사무실에 가서 거기 기사들 난 것도 아주 웃깁니다. 기사들 난 것도 보면 기사들 난 걸 보면 박수영 의원이죠. 부산에 박수영 의원의 거길 찾아가서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내란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라. 근데 박수영 의원이 저하고 같은 얘기를 했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를 했더니 여기 민주노총 시위 전문가들이 쫓아가서 거기서 한 3, 40명이 그 사무실을 막고 다른 사람들 지역에서 시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끌어모아서 거기에 지금 난장판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동원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또 언론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서민들이 가서 또 시민들이 가서 항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분명하게 언론에 대한 불신,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바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발 좀, 이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들에게 더 이상 이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선동질에 나서는 이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추운 데 나가서 그러고 있을까요?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하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되고, 체제 수호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혹은 SNS에서 아무렇게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바로 자유민주적 가치가 수호되고 있고, 우리의 그 체제가 수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재명이가 지금 보장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29번이나 탄핵을 하고 있고, 반대자들은 무자비하게 현재 탄핵을 빌밀해서 숙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민주당 쪽의 원로들도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원로 중에 한 분인 정대철, 지금은 이제 헌정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대철 헌정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민주당 쪽인데, 이쪽의 얘기는, 결론은 결국 정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현 정국은 탄핵 정국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당 쪽에다가 주문을 하고 야당 쪽에다 각각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결국 타협과 협력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치공학적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당 쪽에다가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담을 더 이상 권한대행에 떠넘기지 말고 여당이 물러서서 조속하게 나머지 3명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할 길을 이걸 터줘야 된다. 이런 타협안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야당 쪽에다가는 동시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문제에서는 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위헌 요소 등을 제거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대로 정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여당, 야당, 특히 여당은 쪽수에 밀리기 때문에 계속 그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지금 공격으로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특히 이재명 이적사에게 그 충고를 한 거죠. 이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소추가 더 이어진다면 이건 결국은 속보이는 일이다. 즉 이재명이한테 한 얘기인데,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너무 계속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국가 공백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 및 이재명이도 똑같이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대철 헌정회장, 정대철이 누굽니까? 노무현하고 호영호재하던 사이고 DJ의 참모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런 민주당의 원로조차도 지금 이재명의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한 결정을 너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국가 공백에 대해서는 너도 똑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선배 입장에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도 탄핵 소추가 되다 보니까 이 탄핵에 또 탄핵, 이건 과하다. 물론 현 정권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탄핵에 또 탄핵은 과하죠. 근데 여기다 또 탄핵을 하겠다고요?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권력 요기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생기는 국가 공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민주당도 져야 된다. 이게 정대철 헌정회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판단이죠. 2030, 40 여러분, 그냥 추운 데 나가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본질적인 문제를 좀 파보시기 바랍니다. 예, 선동이 넘어가서 몇 푼의 인생을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주장처럼 과연 한덕수 총리가 국헌문란을 했냐.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보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임명 보류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탄핵 사안이기 때문에 임명 보류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탄핵을 했다? 이건 탄핵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정대철 민주당 원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게다가 지금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금 이제 개헌을 할 때가 왔다. 5년 단임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또? 이재명이었잖아요.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탄핵 정국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으니까, 즉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모르쇠로 밀고 있다. 헌정회에서 여야 정치권에게 개헌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정대철 헌정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말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 말에 침묵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 많던 개헌론자들조차도 이재명의 침묵에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입을 쳐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원로. 이게 만약에 국힘에 올려졌다면 제가 소개도 안 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로가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렇게 이재명이를 직격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젊은 2030, 40 그리고 시위 중독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직업이 시위인 사람들한테 이용당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거의 전국에서 시위에 참가하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 국민이라면 다시 한번 본질적인 문제로 차분하게 지금은 사법의 시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법부의 도가 넘은 권력 남용은 바로 내란죄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그렇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좌파든 우파든 간에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돈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이재명이 하나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까? 더불당의 무리한 탄핵 난발은 왜 그럴까요? 뭐 뻔하죠. 누가 봐도 초딩도 알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두려운 더불당, 특히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재명의 돈을 먹은 이 작자들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은 왜 그렇다면 사법재판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이거는 3개월 내에 2심, 또 3개월 내에 3심에서 6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시계는 이재명이 법원의 통지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이재명 2심은 곧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판결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탄핵 난발 시도이고 거기에 몰빵으로 이재명에게 꼬리를 잡힌 약점을 잡힌 국회들이 여기에 공조하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아니 대한민국에 이재명이 말고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정권 사범에 파렴치한 도덕성이라고는 없는 이런 작자에게 과연 나라를 맡겨야 합니까? 김동연이나
예, 김부겸이나 하다못해 실패했던 이낙연이나 왜 사람이 없습니까? 범죄자가 아니고 체제 범죄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예. 이재명이밖에 없습니까? 자, 방북해서 독재자 김정은의 성원을 잇고자 북한에 몰래 800만 달러를 퍼주고도 이화영 부지사를 감싸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등등 이거를 막아내느라고 탄핵 발의면 무려 29번째 하고 있는 이재명. 왜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재명 하나에 일거수일투족에 이렇게 놀아나야 됩니까? 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뭐 제보를 받은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예, 뭐 그 우카의 그 모임에서 한 분이 그 저한테 이제 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과 연루돼서 사망했다고 하는 의혹이 언론에서는 5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20명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예. 이 의혹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눠서 올려보겠습니다. 다 못 올라가네요. 그러면 다섯 명씩 끊어서 일단 올려놓고, 5명씩 끊어서 다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보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혹시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고발이나 고소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의혹을 캐낼 수 있다면, 그렇게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죠. 법적인 지식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 20명 올라갔는데, 여기다 분명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명확히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이런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걸지 말기 바라고. 자, 쭉 읽어보면 이거 다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예, 눈으로 따라와서 20명에 대한 이런 의혹이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단톡방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요, 실제로 5명도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6명 같은데, 어쨌든 5명이라고 추정하지만, 20명이, 이 관련돼 있어요. 예, 관련돼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보기에도, 예, 섬뜩합니다. 한마디로. 자, 오늘 이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차분히 그나마 잘 참고 왔고, 네 번째로, 체제 수호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승리해야 된다. 이 결론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잠시 뒤에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길게 얘기해봐야 열받는 얘기라 오늘 얘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자, 어찌됐든 12월 23일이죠.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면서 상경 시위를 했죠. 트랙터를 갖고 올라오면서. 근데 여기에 쓰인 글귀가, 이 펼침마으로 이렇게 하는 그 스티커, 예. 이 쓰인 글귀가 대북제재 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주동하고 있는 모든 시위에서 이런 식으로 종북에 대한, 종북에 대한 또 종중에 대한, 북한과 중국에 종속돼 있는, 아예 그 충북, 충중에 대한 이런 그 사실적인 그런 증거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우는 뻔하죠. 대북 제재를 왜 해제하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에 왜 이게 나오죠? 이 종북종종 체제범죄 작범 집단들의 매국 행위는 노골적으로 이런 위기 때마다 나타나 왔습니다. 예, 박근혜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매번 시위 때 그랬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체제 붕괴 정권 탈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좌파들과의 전쟁. 그래서 우리는 자유대한 체제 수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체제 수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 방정식을 찾고 만들 것인가? 첫 번째,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연대를 빨리 서둘러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트럼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트럼프와 우파 집단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의 대행 여기와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미관계는 계속해서 협력한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1월 달에 곧, 이제 집권을 시작하게 되는 트럼프 쪽과, 우리 측에서, 빨리 소통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및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좌파들의 탄핵 중독, 국회 내란 사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트럼프가 할 일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로 경제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그 반도체나 배터리 등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서 세금을 더 물린다거나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국 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과의 체제 수호 전쟁에서 자유대한 그 체제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럼프가 정치적인 동맹으로서 트럼프가 한국 현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이것은 그동안 미국에 계시던 교포분들이거나 혹은 또 미국과 인맥을 갖고 있는 트럼프와 인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빨리 서둘러서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국제멸공연맹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종중종북 체제범죄 집단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공적인 CCP 아웃, 즉 공산당 체제 붕괴, 공산당 멸공을 천멸중공을 공론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제가 이미 시작을 했고 여타 국가들하고도 접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힘 재건 회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들이 국힘 재건 회의를 만들었고 여기서 평당원에게 장기적으로는 평당원에게 공천권을 부여해서 공정한 공천으로 계파별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것이 아닌 공정한 공천으로 새 인물들이 30, 40, 50 이런 새 인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국힘 재건 회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러나 이 작업도 지금부터 해야 하고 제 팀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도 또 여의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멸공연맹, 국제멸공연맹은 제가 만들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국힘 재건 회의에는 저희 동지들이 이 팀을 만들어서 지금 2달째 협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건 앞으로도 계속 밝혀질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시민연대를 출범시켜야 하고 체제 수호 전쟁을 위한 원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북, 종중, 좌파 쓰레기들을 압도해야 되는데 이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칭으로 이름 붙인 것은 범, 자유민주 평화, 미래강국 총연대입니다. 예.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범, 미래강국 총연대 혹은 범강연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제가 구성을 해서 이 팀들을 시민연대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지금 구슬에 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유대한연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도 지금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민족 3대 해방전쟁 이쪽 팀들이라든지 공작원 퇴출 운동본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팀들과 함께 지금 이제 원팀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역시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건데 체제 수호 미디어 전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뭐 유튜브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와 제가 협력해서 공통의 목표와 방향으로 공론을 조성하고 가짜 뉴스, 좌빨들의 가짜 뉴스에 동요되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전쟁 여기에도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건 역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언론연대로 자유민주체제, 시장 가치를 전파하고 국민개혁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 여섯 가지는 사실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체제 수호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듯이 이마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재명 이런 집단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보수단체에서 가보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쉐시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 왜 그런 얘기를 대만 회협에 대해 얘기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냐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옛날 말로 하면 뭐 알랑방구를 끼고 손을 싹싹 빌고 있는 이런 작자가 체제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수장이 된다면 이건 뭐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게다가 종북 이재명의 뒤에는 이석기와 같은 경기남부연합 이런 종북 세력들 북한의 쓰레기와 같은 북한의 스파이 조직들이 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깡패 조직들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건 이제 현재는 체제 수호 전쟁이다. 그렇다면 6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6가지는 실제로 제가 직접 벌이고 있는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공감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승리 방정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승리 방정식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올려놨는데 뭐냐면 단 한 가지의 이슈에 몰빵하지 마라. 모든 이슈를 연대로 묶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원팀 구성에 무조건 참석해라. 우리 내부에 보면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분열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보면은
한 가지 이슈에만 몰두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것만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이런 부정선거 팀이 있고, 또 5.18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북한군이 투여가 됐던 사건이고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걸 이제 밝혀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면 그걸 이제 북 콘서트에 가봤는데 이거 100만 권만 팔리면, 100만 권만 팔리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그 집에 그 모임에 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느 하나의 한 이슈만 가지고 이 체제 수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지금 뭐 포렌식도 하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또 공작원 퇴출 및 비밀경찰, 중공의 비밀경찰 등등 이런 부분, 스파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간첩법 개정 등등 이런 활동을 하시는 또 시민단체는 또 그걸 해야 되고 또 5.18에 대한 재평가 이것도 그 단체에서 더 연구하셔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단 한 가지의 이슈에 몰빵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이슈를 연대로 묶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찬성하면은 우리 팀 부정선거 인정 안 해? 그러면 넌 좌파보다 더 나쁜 놈들 이렇게 분열하지 말고 원팀 구성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분들에게 가보면 한 가지만 몰빵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고, 예. 그리고 분열하지 말고 내 얘기를 이거 인정 안 한다고 해도 다른 생각이라고 해도 일단 우리는 체제 수호 전쟁이라는 거에 기본적으로 원팀 구성에 무조건 참여해야 됩니다. 그 안에 각각 다른 얘기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각 부분에서 주도하는 그 단체에서 그걸 계속 해나가면 되고 이걸 연대로 묶어서 원팀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제 수호 전쟁에서 각각 우리가 어떤 역할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서 팀워크로 우리가 이번 체제 수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